혀가 크거나 되게 뚱뚱하거나 이런 분들, 모 병원들에서 이제 써머지 같은 그런 시술을 이렇게 하다가도 사망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혀로 인해서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하얀 색깔 때문에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수면 마취제가 있죠. 프로포폴인데요. 최근 오남용 사례가 좀 많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수술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이 프로포폴 안전한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도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수면 마취제 많이 쓰시나요? 그렇죠. 수면 마취제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흔히 그게 프로포폴이라는 그런 약제 때문인데요. 마취를 할 때는 진정이라는 게 있고 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통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통증을 없게 해주는 거고, 진정은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프로포폴은 말 그대로 진정제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폴 자체가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의사들은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등재가 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분류를 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중독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프로포폴이 약이 들어갈 때 좋은 기분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들어갈 때 아프다고 대부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비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포폴을 원액이 들어가면은 솔직히 그 행복감이나 이런 거를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원액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 하얀 그 약 성분이 그대로? 그대로 들어갔을 때는 바로 자죠. 보통 열 새기 전에 다 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독 사례들의 경우를 보면 약간 희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을 8, 생리식염수를 2를 섞으면 잠이 약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네? 술을 먹으면 기분이 네. 좋으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술을 더 많이 먹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술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술을 먹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그걸 더 유지하려고 더 많이 먹고,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냥 수면마취 약제만 넣었을 때는 그냥 자요. 자기 때문에 좋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잠을 좀 푹 자고 난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죠. 오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약이 들어가는 실린지 펌프가 있어요. 네. 시간당 20cc, 시간당 10cc 조금씩 가고, 옆에는 또 다시 생리식염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잠이 조금 들지 않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제 기분이 좀 좋으니까 그거를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통증보다는 진정작용이 되는 거죠. 안 아프려면 거기에 진통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약이 진정제가 있고 진통제가 있는데, 근데 이 프로포폴은 진통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약물들도 같이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프로포폴만 단독 사용하면 100을 쓴다 그러면 진통제를 쓰면 한 50만 써도 돼요. 환자가 안 아프니까 잘 자요. 진통제가 없이 쓰면은 뭐 100, 150을 써도, 그렇게 썼을 때 약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몸무게에 따라 다른데, 몸무게가 너무 조금 나가는 사람한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이 안 뛰는,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를 같이 써주는 게 좋은데, 제일 흔한 진통제가 케토롤락이라고 해서 그 진통제를 같이 투여를 하셔도 되고, 다른 진통제들은 뭐 같이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포폴이 안전하지만 이거를 좀 대체할 만한 다른 마취제들이 있을까요? 프로포폴 대신에 이제 쓰는 약들이 있죠. 내시경 할 때 도미콤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제를 이제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지금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일까요? 그렇죠. 이제 내과에서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 약제는 장점이 바로 그 정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리센트 암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자기가 뭐 한 걸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게 장점인가요? 자기가 고통스러운 걸 잃어버리니까. 그게 단점은 또 의사 입장에서는 프로포폴보다 약해요. 그래서 잠을 깊게 못 자요. 그러니까 환자가 할 때 엄청 움직이죠. 약간은 더 프로포폴을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프로포폴 사망사고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왜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프로포폴 하다 죽는 이유는, 약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시간당 20으로 들어가던 것들이 축적이 되니까 농도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몸에.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잠을 자는 거죠. 자면서 이렇게 딱
꺾여가지고 목이 꺾이거나 이래버리면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봐주는 의사나 누가 없으면 자버리면서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죠. 의사가 있으면 기도를 확보를 해줍니다. 숨을 쉴 수 있게.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프로포폴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심박출량이 떨어져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뭐 72번을 뛰어야 되는데 프로포폴이 들어가면 진정이 되면서 이게 30, 20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수면 마취하고 수술하다 보면 환자들이 막 움직여요. 통증이 가는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아파서. 그러면 보통은 프로포폴을 더 줍니다. 통증은 느끼잖아요. 진정을 시키겠다고 넣는 건가요? 그렇죠. 통증에 대한 약을 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깨는 거죠. 하다 보면 근데 아프니까 깨서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프로포폴을 더 줘요. 더 줬을 때 심박출량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다 그거를 해결하는 약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에페드린이라는 약제를 주입을 해주면 바로 올라옵니다. 또 하다 보면 혈압이 막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1시간 정도, 뭐 2시간 정도 수술을 하다 보면 혈압도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는 항상 혈압, 맥박 체크를 다 하면서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압이 뭐 올라가면 190, 200까지도 올라가는데 그걸 방치하면 뇌출혈이나 뭐 다른 또 출혈이 또 올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혈압약을 투여를 해줘야 돼요. 혈압도 조절해 줘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맥박이 막 뛰기도 해요. 맥박이 70에서 80번을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150번을 막 뛰기도 해요. 거기에 적합한 혈압 맥박을 억제하는 약제를 써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잠을 자는 동안에 혈압이나 맥박이나 호흡수 이런 것들을 항상 늘 체크를 하면서 의사들이 잘 치료를 할 경우에는 수면 마취 사고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마취통증과 선생님이신데 개원가에서도 이런 수면 마취제를 많이 사용하고 선생님까지 모시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를 쓸 때 꼭 구비해야 되는 약물이나 뭐 장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모니터링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맥박, 혈압, 레스퍼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잘하면 안전한 수면 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갑자기 완전히 감소됐을 때는 에페드린이라는 약제를 투여를 해야 되고 혈압이 너무 올라갔을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IV 슈팅으로 혈압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페레디핀이라는 약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펄스가 너무 막 올라가면은 베라파밀이나 아데노신을 투여를 하면 빈맥이라고 하죠. 빈맥을 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원가에서 마취과 선생님 없이 수술하시는 여러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취과 선생님들 계시지만 감히 제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저는 수술할 때 꼭 에어웨이를 꼭 착용을 시키고 합니다. 환자분한테. 왜냐면 혀가 크거나 되게 뚱뚱하거나 이런 분들 모 병원들에서 이제 써머지 같은 그런 시술을 하다가도 사망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뚱뚱하시거든요. 뚱뚱하면 목이 짧아요. 그러다 보면은 혀로 인해서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잠을 자면 더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하기 전에 우리가 그레이드를 1, 2, 3, 4로 나눠서 보거든요. 아 했을 때 목젖이 보이고 혀 바닥이 다 보이는 경우가 그레이드 1이고 아 했을 때 목젖과 혀가 닿는 경우가 그레이드 2고 그다음에 3하고 4는 혀가 목젖을 가리는 경우예요. 그레이드 3하고 그레이드 4를 수면 마취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갖고 환자가 왔을 때 약간 오비스하거나 숏내기거나 그럴 때는 긴장을 하고 수면 마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좋은 약도 오남용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태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